내 집에서 나가! 고아 주제에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20회가 걸렸습니다, 고모. 이제 영수증을 모아서 한 장씩 돌려드릴 때가 됐네요. 부산 변두리의 얼어붙은 겨울밤,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18살 소녀는 고모의 호통과 함께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그 소녀는 백만장자 회장으로 돌아와 고모의 집 현관 앞에서 차갑게 말합니다. 계약 기억하시죠? 평범한 친족 간의 보호와 위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탐욕과 배신이 뒤엉켜 가족 파탄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한 집안의 운명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연 그 뒤엔 어떤 피눈물의 세월과 복수가 숨어 있었을까요? 매일 오후 2시, 당신의 가슴을 울리고 때로는 사이다를 선사할 오후 2시 인생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차갑던 겨울바람을 그대로 품은 한 남자의 비극적 복수극입니다. 전 윤태성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저를 회장이라고 부르지만 20년 전만 해도 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고모네 집 현관 밖으로 쫓겨난 18살 고아였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2005년 1월 부산 금곡동의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서 식은 국물이 담긴 종이컵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눈 내리던 밤 국도에서 트럭과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그렇게 한순간에 제 어린 시절은 끝이 났죠. 장례식장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고모 박화연,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한 분이었어요. 검은 상복 위에 진주 브로치를 달고 계셨는데 눈물을 닦으면서도 한 손에는 계산기를 놓지 않으셨죠. 고모부 최상도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는데 동네에서 손이 빠르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촌 누나 최다혜는 20살 대학생이었고 말끝마다 서울 갈 거라고 했어요. 사촌형 최도윤은 늘 비싼 옷과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고모가 저에게 다가와 물으셨어요.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전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이요? 고모가 잠깐 관리해 줄게. 너 아직 미성년자잖아. 내 이름으로 된 단칸주택이랑 아버지가 하던 공구점 권리금 처리할 게 산더미야. 내가 감당 못해. 근데 엄마가 병실에서 그랬어요. 고모 믿지 말라고. 고모의 눈매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전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사무제까지 끝낸 후였습니다. 고모가 서류 몇 장을 제게 내밀었어요. 이건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보호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약속이야. 고모를 믿어. 종이 위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수탁자, 관리권 담보. 전 글자를 더듬으며 읽었고 고모는 미소 지으셨죠. 어려워도 괜찮아. 고모가 다 챙겨줄게. 저는 손을 떨며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바람이 차갑게 들이쳤죠. 그때 전 몰랐습니다. 그 종이가 제 인생을 추운 거리로 내모는 통로가 될 줄은요. 겨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고모가 말씀하셨어요. 태성아, 너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 전 속으로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 계시잖아요. 저는 제 집 열쇠를 고모에게 맡겼고 공구점 재고 목록도 적어 건넸어요. 아버지가 아끼던 렌치 세트는 따로 보관해 주세요. 고마워, 알뜰하네. 고모는 제 머리칼을 쓰다듬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손끝이 이마를 스쳤어요. 하지만 그 당분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월 어느 새벽이었어요. 눈이 흩날리던 날, 고모가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일어나. 네. 오늘 나가. 이 집 주인은 우리가 됐어. 네?
서류 기억하지? 너 보호한다는 서류. 그게 내 재산을 담보로 우리 집 빚을 정리하는 구조였어. 고모가 대신 변제했으니 공구점과 집은 우리가 관리한다. 그리고 더는 우리 집에 얹혀 살 수 없어. 밥값도 못 하잖아. 저 알바도 구할게요. 학교도 다녀야 하는데요. 학교? 누가 학비 대줄 줄 알아? 나가. 그렇게 전 작은 배낭 하나 메고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등 뒤로 환한 현관 조명이 꺼졌어요. 서늘한 대기에는 바닷내가 섞인 눈발이 날렸습니다. 전 가로등 아래에서 잠시 서 있었어요.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전 공사판과 야적장에서 박스를 날랐고 새벽마다 신문을 돌렸어요. 밤에는 공구점 앞 노점상에게 얻어온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 라면 국물의 염분이 눈물과 섞여서 더 짰어요. 그때 알았죠. 피눈물이라는 말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다는 거요. 세월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막노동판에서 만난 한 기술자가 제게 말했어요. 너 손이 좋다. 컴퓨터 엄청 빠르네. 설비 도면 한번 그려볼래? 전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고 산업대 야간 과정에도 진학했습니다. 낮에는 땀을 흘리고 밤에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중고 공구 온라인 중개, 조립 라인 자녀 부품 직거래. 버려질 것들을 연결해서 가치를 만드는 일이었죠. 그러다 바다를 건너온 전기 모터 수요가 폭발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전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재생 모터 회수하고 정비하고 보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신뢰가 붙자 주문이 늘어났고 소규모 투자자가 붙었고 그 투자자들은 또 다른 투자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사람들은 저를 윤 회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20년 내내 그 겨울의 소리를 기억했거든요. 나가라는 그 한마디와 문이 닫히는 소리. 언젠가 그 문을 같은 소리로 닫아줄 날을 기다렸습니다. 비서가 제게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윤 회장님, 금곡동 쪽 매물은 전부 확보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붉은 글자로 담보권 변경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상도와 박화연 이름으로 된 거는? 주택 2채, 상가 하나. 그리고 최근에 사들인 요양원 지분 18%요. 요양원? 네. 며느리 쪽인데요. 제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비서가 말을 이었어요. 최도윤 씨가 작년에 결혼했는데 시어머니인 화연 씨가 며느리를 꽤 심하게 다뤘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명절 갈등으로 며느리가 친정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요양원 지분은 며느리 친정 식구들에게서 압박해 빼앗아온 거래요. 그래. 전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에 구름이 낮게 깔리고 항구에선 크레인의 팔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제가 벗어나고 싶었던 그 동네, 그러나 제 뿌리를 훑어내야 하는 곳이었죠. 모든 걸 준비해. 네. 그리고 그 집 현관문. 나사 규격부터 바꿔. 네? 잠금 장치. 오래된 모델일 거야. 소리 크게 나는 걸로 교체해. 문이 닫힐 때 쾅 소리가 나게. 비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전 고모네 집 앞에 섰습니다. 집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어딘가 낡은 그림자들이 벽에 매달린 듯했어요. 현관문은 스테인리스로 바뀌어 있었고 초인종은 넓게 빛났습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는데 그 앞에 선 사람은 고모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에 화장이 엷게 번져 있었고 눈가엔 밤새 운 흔적이 남아 있었죠. 누구세요? 윤태성이라고 합니다. 아, 저 들어오시는 분만 들어올 수 있는데요. 최도윤 씨 집이죠?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며느리 한수진이에요. 수진 씨,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정한 순서대로 이 집을 둘러보고 갈 겁니다. 어머님은 집에 계시죠? 그때 복도 쪽에서 방문이 열렸고 낯익은 걸음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그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고모. 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고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네. 그 고아 주제에 밥값도 못하던 조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집에 볼 일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통지서, 그리고 담보권 이전 확인서요. 우리 얘기 좀 하죠.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겨울 오후에 햇살이 차갑게 굴렀어요. 수지는 눈을 깜박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간단합니다. 고모네 집과 상가에 설정된 담보권 대부분이 오늘 자로 제 회사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갚으셔야 할 돈이 많더군요. 우리가 왜 너한테 빚을 져?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시작은 15년 전 고모가 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였죠. 그건 너 보호를 위해서였어. 법원 판결문 보실래요? 전 첫 장을 뒤집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또렷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신탁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내가 이겼다고? 말도 안 돼. 재심과 항소 모두요. 다만 집행은 천천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모가 요양원 지분을 빼앗고 며느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계획을 바꿨죠. 누군가는 이제 멈춰야 하니까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놀람이 번졌어요. 죄송해요, 아기가요. 가봐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자 고모는 낮게 말했습니다. 너 돈 좀 벌었다고 착각하지 마. 우리도 돈 있어. 도윤이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아?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분 아닌가요? 고모의 입술이 경련했습니다. 누가 그래? 수사 기록. 여기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더군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길 바랐죠. 하지만 고모, 전 이제 제게 빚진 시간을 받으러 왔어요. 제가 거리에서 떨던 날 고모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버티면 되는 거였지. 네. 이제 고모도 버텨보세요. 며칠 사이 동네는 떠들썩해졌습니다. 최상돈의 집 큰일 났다더라. 상가도 넘어갔다더라. 도윤이 요새 도박장 드나든다더라. 동네 아지매들의 말이 바람에 섞여 왔다 갔다 했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은 폭발점으로 치달았습니다. 설을 앞둔 주말이었어요. 고모가 또 며느리를 몰아세웠다고 하더군요. 떡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맛도 못 내는 주제에 애는 어떻게 낳았니? 수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 소금은 줄이셔야 해요. 누가 너한테 잔소리하래. 명절엔 말이야. 시어머니 말이 법이야. 네. 그때 거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다시 서 있었어요. 오늘은 이 집의 모든 서랍을 한번 열어보려고요. 빼앗긴 영수증들, 잃어버린 계약들, 그리고 숨겨둔 비밀들요. 고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가, 이건 사생활 침해야. 집행관과 함께 왔습니다. 문 뒤에서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코트에 칼 같은 눈빛이었죠. 집행관이 규정대로 말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에 따른 현물 확인 절차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우릴 망신 주려고? 설을 앞두고. 10수년 전 제 설날은 길바닥이었죠. 전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모가 제 문장 하나를 들어줄 차례입니다. 문이 닫히던 그날 전 얼어 죽지 않으려고 편의점 불빛에 기대 있었어요. 말이 길어질수록 고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노만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그리고 흔들림이었죠. 왜냐하면 고모부 최상도가 숨겨둔 금고에서 어설프게 가려놓은 장부와 녹음기가 나왔거든요. 녹음 버튼을 누르자 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화연아, 애 재산 그거 담보로 잡은 건 위험하다. 뭘 걱정해. 걘 고아야. 보호해준다는데 누가 뭐라 해. 그래도요. 조용히 해. 계약은 내가 맡아. 너는 도장만 찍어. 그래요. 그리고 며느리네 요양원 지분은 어떻게 할래? 압박하면 돼요. 며느리 부모 빚 있잖아요. 그걸로 협박하면 돼요. 녹음이 멈추자 방 안은 숨죽인 채 고요해졌습니다. 수진이 부엌 문틀에 기대 서서 손을 움켜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 빚 얘긴 우리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모두 알게 됐네요. 전 담담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설날 아침에 다시 오죠. 고모, 떡국은 싱겁게 끓이세요. 소금 고모 혈압에 안 좋아요. 설 전날 밤이었습니다. 전 어린 시절에 단칸방 골목에 잠시 섰어요. 세탁소는 철수했고 분식집엔 새로운 상호가 걸렸더군요. 추억의 떡볶이 사이다 맛처럼 시원하게. 간판 밑으로 하얀 김이 올라왔고 전 잠시 그 김 속에 서 있었습니다. 사이다. 사람들은 통쾌한 결말을 원하죠. 하지만 복수는 늘 칼날을 감추고 다닙니다. 전 알고 있었어요. 상대가 누구든 끝으로 몰리면 위험해진다는 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제 바로 옆에서 멈췄고 창이 서서히 내려갔어요. 너 윤태성이지?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군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지는 건 내가 내일 무슨 말을 하지 않느냐야. 그들의 말투는 도시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뒷골목에 냄새가 배어있는 짧고 둔탁한 억양이었죠. 협박인가요? 차 안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협박은 아니고 제안이지. 여기 봉투. 전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사진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사진? 내가 내민 봉투엔 보통 현금 아니면 사진이 들어있어요. 둘 다 내겐 필요 없어요. 대신 녹음은 필요하죠. 차 안에 남자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너 대체 뭐야? 20년 동안 배운 겁니다. 전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자동통화 녹음이요. 남자는 씩 웃고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새벽 제 사무실로 들어온 메일 하나가 제 심장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최상도 위중증. 밤사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에서 간신히 붙잡아 놓고 있었고 의식은 오락가락했죠. 이 소식은 제가 계획한 절차를 흔들었습니다. 전 두 개의 길목에 섰어요. 하나는 예정대로 집행을 진행하는 것, 둘은 잠시 멈추고 사정을 보는 것. 복수는 차가워도 인간은 흔들립니다. 전 병원으로 갔습니다. 침상 옆엔 고모가 앉아 있었고 시퍼렇게 긴장한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 옆엔 도윤이 밤새워 담배를 핀 듯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왜 왔어? 고모가 먼저 눈을 올렸습니다. 확인하러요. 제가 망하게 할 사람은 살아 있어야 하니까요. 독하구나. 고모는 더 독했죠. 그때 침대 위에 고모부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누가요? 매영 저예요. 태성이요. 태성아 미안해. 죄송하다는 말 지금 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녹음기 앞에서 사실을 말하세요. 고모에게 지시받은 일들, 제 재산을 담보로 빚을 지게 한 일, 며느리 집안 협박한 일 모두요. 고모부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화연이요. 고모가 외쳤어요. 안 돼. 지금이 유일한 기회일지 몰라요. 당신이 한 일을 정리하고 가세요. 고모부의 입술이 떨렸고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어젯밤에 그 차에 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병실에서 소란 피워도 되는 건가요? 전 일어섰습니다. 우린 가족 보호하러 왔습니다. 조용히 하시죠. 보호? 증거를 없애러 온 거겠죠. 말 조심하세요. 경찰 불렀습니다. 전 휴대폰을 들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병실은 순식간에 혼란이 됐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엔 실제 경찰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들은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남자 둘은 슬그머니 물러나려 했지만 경찰이 가로막았습니다. 어젯밤 협박과 뇌물공여 시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에 협조하시죠. 전 뒤를 돌아 병상 쪽을 바라보았어요. 고모부의 얼굴에 억울과 회한이 섞인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화연이요. 고모는 씩 이를 갈았어요. 난 가족 지키려고. 가족을 지킨다면서 누군가의 가족을 무너뜨렸지요. 전 말을 잘랐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웠던 그 길목 생각나시나요? 고모는 그 다음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만해. 고모가 소리쳤고 병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진에게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회장님 아니 태성 씨. 어머니가 무섭습니다. 오늘 떡국을 엎으셨어요. 다치진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도윤 오빠가 도박 빚이 상상 이상이래요.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고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피하세요. 어디려? 제가 준비한 숙소가 있어요. 아이 데리고 지금요. 그 순간 통화 너머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고함 소리요. 문 열어. 저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 차를 몰아 고모네 집으로 향했어요. 길은 명절 전날의 차들로 빽빽했습니다. 클렉슨 소리, 사람들의 고함, 어묵 냄새, 그리고 겨울이었죠. 도착했을 때 집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사내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누구야? 집주인이요. 여긴 최씨 댁이야. 오늘부터는 아니에요. 전 집행문을 내밀었습니다. 태거요. 남자들이 서로 눈을 맞추는 사이 집 안에서 아기 울음이 터졌고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제발 제 아이가요. 비켜요. 전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식탁이 뒤집히고 바닥엔 유리 조각이 반짝이고 한쪽 구석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움켜쥔 채 서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여길. 내가? 전 다가섰습니다. 내가 나한테 구하라며 조롱했던 입이 이제 내 어머니에게 되돌아가는구나. 꺼져. 이건 우리 집안 문제야. 맞아요. 집안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왔어요. 너 같은 게 뭔데? 주인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집행관과 경찰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어요. 전 조용히 한 발 물러섰고 상황은 급히 정리되었습니다. 아이는 사회복지사의 품으로 갔고 수지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도윤은 경찰에 제지당했고 고모는 벽에 기대 앉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명절 전날의 저녁, 뜨거운 국물 대신 얼음 같은 공기가 방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전 창가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언제나 칼날이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느껴지는 건 묘한 공허였어요. 제가 바라는 건 파멸일까요? 아니면 멈춤일까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 설날 아침, 남은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영수증을 한 장씩 돌려줄 시간이었죠.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검은 외투를 걸치고 고모네 집 거실에 앉았어요. 어젯밤의 파편은 치워졌고 대신 서류 더미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모는 새하얀 얼굴로 마주 앉았어요. 도윤은 어딘가로 사라졌고 수진과 아기는 보호시설에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고모가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세요. 집과 상가, 요양원 지분 전부를 넘기고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을 따르세요. 조건? 첫째, 며느리 가정에 대한 접근 금지요. 둘째, 요양원 지분은 원주인에게 원가로 반환. 셋째, 고모와 고모부의 부당 이득을 지역 장학금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우릴 바닥으로 떨구겠다는 거네. 바닥은 이미 거기 있었어요. 제가 그냥 조명을 켠 것뿐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목발을 짚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고 어딘가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도윤 씨?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 동네에서 연장을 고치던 무명 기술자 장만호였어요. 제게 야간 학교를 권했던 그 손이 좋은 기술자였죠. 그는 오래전 공장에서 손목을 다쳐 정상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고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나도 이 집에 영수증이 있거든. 장만호가 웃었어요. 15년 전 내 남편이 내 공구대금 떼먹고 내 공인비도 떼먹었어. 그리고 그 애 태성이 밤마다 내 집 현관 불빛 바라보며 서 있는 거 봤어. 내가 그날 라면 몇 봉지를 들려줬지. 그때 내가 문 열어줬냐? 아니잖아. 난 그 영수증 아직 갖고 있어. 그는 낡은 봉투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내 남편 도장이야. 금액은 작아. 하지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지. 사람의 값이 문제야. 고모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그만해. 그러니까 그만. 아직 아니에요. 전 말했습니다. 마지막 영수증이 남아 있어요. 뭔데? 엄마의 말이요. 뭐? 엄마가 병실에서 남긴 마지막 말. 화연이 믿지 말라고요. 고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엄마는 알았어요. 고모가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요. 난 그냥 살려고요? 그래, 나도 살아야 했어. 남편은 계약을 남발했고 도윤은 돈을 탕진했고 집안은 휘청였어. 난 시누이들한테 고아 하나 거두지도 못하냐 소리 듣다가 명절마다 며느리한테 입김대며 버텼어. 난요. 그래서 고아를 내쫓았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미안해. 낮고 작게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고모의 눈에서 처음으로 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지 나도 알아. 그래도요. 늦었어요.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다고요. 그 순간 현관이 다시 열렸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최상도 씨, 박화연 씨. 부당이득과 공갈 협박, 문서위조 혐의로 출석 요구가 나왔습니다. 고모는 자리에서 힘없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끝이네. 아직 한 줄 남았습니다.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고모를 감옥으로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적은 멈추게 하는 거였죠. 반복된 가해를요. 다만 법이 움직여야 멈추죠. 고모가 수진과 그 아이를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요. 그러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모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더니 펜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조건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내가 장학금에 내 이름을 남기지 않았으면 해. 이름을 남길 자격이 없어. 대신요? 너희 엄마 이름으로 해. 윤선이 장학금으로요. 제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이 오래된 시간의 냄새처럼 방 안을 채웠어요. 그건 고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그래도 허락해줘.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존중하는 일을 하게 해줘. 방 안의 사람들, 장만호, 집행관, 경찰 모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겨울바람이 갑자기 멈춘 듯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좋아요. 전 겨우 말했습니다. 그 조건은 받아들입니다. 그 해 봄이었습니다. 금곡동에는 소문 하나가 떠돌았어요. 윤선이 장학금이 생겼대요. 누구냐고요? 이 동네 출신이래요. 아주 오래전에 아들을 남기고 떠난 어머니라고요. 장학금은 공고가 뜨자마자 신청이 밀려들었습니다. 기술계열과 간호계열 학생에게 우선 배정되었고 부모의 보호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산점이 주어졌죠. 지역 요양원에선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수진 요양센터 다시 시작합니다. 요양원 앞 벚꽃이 흩날리던 날 수진은 아기를 안고 제게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살아볼게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요. 당신이 살아야 이게 끝나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재판받는 중이에요. 이 동네에서 떠날 겁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절이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번 전쟁 같았거든요. 이제 명절은 쉬는 날이에요. 쉬어야죠. 며칠 뒤 구치소 접견실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고무는 쇠창살 사이로 부는 바람처럼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왔니? 네. 너 지금 회장이래?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래, 멋있더라. 고모는 슬며시 웃었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말랐는데 매운 라면만 먹던 애가 라면에 계란을 풀어 먹는 법은 고모가 알려줬죠. 그랬나? 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모, 나한테 왜 그랬어요? 고모는 한참이나 입술을 깨물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게 참 비겁해. 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젓가락을 던지는 사람이 나오거든. 그게 나였어. 넌 마지막 젓가락까지 놓지 않더라. 전 고아였으니까요. 놓을 게 없었어요. 미안해. 고모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 말 100번 해도 소용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미안해. 알아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안함이 누군가의 멈춤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너 그 장학금요. 내 이름은 넣지 않았어요. 잘했어. 난 그럴 자격 없어. 대신 엄마 이름을 넣었어요. 그건 고맙다. 고모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나 출소하면 이 동네 떠날게. 다시는 누구 인생에 그림자 들이우지 않을게. 그럼 그게 복수의 끝이에요. 그날 저녁 전 바닷가에 섰습니다. 겨울은 갔고 봄바람은 아직 차가웠어요. 전 모래 위에 이름을 썼습니다. 선이. 파도가 와서 문자를 앗아갔어요. 전 다시 썼습니다. 선이. 파도가 또 지웠죠. 이제 됐어요. 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수증은 다 돌려줬어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만호였어요. 야, 회장. 우리 공구센터 이름 바꾸자. 뭘로요?
사이다 공구 어때? 막힌 곳 뚫어주자고. 전 웃었습니다. 좋네요. 근데 너 복수 끝났냐? 글쎄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겨울은 가끔 돌아오겠죠. 그때마다 따뜻한 국물 끓일 곳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전 조용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제가 다시 지나온 골목마다 오래된 그림자가 옅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 차가운 현관 앞에 서 있지 않도록, 문틈에서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전 문을 닫는 대신 불을 켜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고 금곡동의 거리는 뜨거웠어요. 전 회사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태양광 패널 재활용 시스템이었죠.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살리는 일, 그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죠? 최도윤 씨요. 전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도윤. 그 이름을 듣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그가 아니었어요. 비싼 옷도 시계도 없었고 수척한 얼굴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전 의자를 가리켰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하러 왔어. 갑자기요? 갑작스럽지 않아. 사실 몇 달 전부터 생각했어.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근데 결론은 하나더라. 미안하다고. 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너한테 구하라고 놀렸던 거, 내가 떠난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거, 엄마 아빠가 내 재산을 가져가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했던 거, 다 미안해. 이제 와서요? 늦은 거 알아. 그래도 하고 싶었어. 난 지금 재활센터 다니고 있어. 도박 중독 치료받고 있어. 거기서 배웠어. 내가 누군가에게 진 빚은 돈만이 아니라는 거. 전 한참을 그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받아들일게요. 뭐? 사과요. 받아들입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요. 뭔데? 다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누가 됐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그가 나간 후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용서는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더군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어요. 그저 멈추기로 한 거죠. 더 이상 미움을 키우지 않기로요. 가을이 왔습니다. 윤선이 장학금 첫 수혜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금곡동 커뮤니티 센터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전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윤태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년 전 저도 여러분처럼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었거든요.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을 때 저는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 장학금을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장학금의 이름은 제 어머니 이름입니다. 윤선이. 어머니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화연이를 믿지 말라고. 그때 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어머니는 제가 다치지 않길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16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 부모님이 안 계세요.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이 장학금으로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전 그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20년 전 제 눈과 똑같았어요.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 명함을 건넸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아이는 명함을 꼭 쥐고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전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복수의 끝이구나. 고모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운 게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전 다시 금곡동을 찾았습니다. 고모네 집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선희의 집. 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선생님들이 웃으며 돌보고 있었어요. 수진이 센터장이었습니다. 태성 씨.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요. 여기 아이들 보세요. 다들 얼마나 밝은지. 전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나? 난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거짓말. 선생님이 아저씨가 여기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전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천만에요. 근데 너 이름이 뭐야? 저요? 윤지예요. 윤지? 예쁜 이름이네. 아저씨 이름은요? 나도 윤씨야. 윤태성. 우와 같은 성이다. 우리 가족인가? 전 웃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저녁이 되어 전 센터를 나왔습니다. 수진이 배웅해 주었어요. 태성 씨,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용서요? 네.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그냥 놓아주기로 했어요. 미움으로.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태성 씨는요? 고모님을 용서하셨어요? 전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용서라기보단 이해에 가까워요. 고모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거니까요.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었지만요. 저도 수진 씨처럼 놓아주기로 했어요. 미움으로.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네. 이제 끝났어요. 전 차에 올라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20년 전과 달랐어요.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 흰 머리도 몇 가닥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죠.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예전에 제가 신문을 돌리던 골목을 지나갔어요. 그때 그 편의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 아저씨는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더 늙으셨지만요.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주인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신지. 20년 전에 여기서 라면 얻어먹던 애요. 신문 돌리던. 주인 아저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태성이? 윤태성? 네, 맞아요. 야, 이 녀석아, 잘 됐다며? 소문 다 들었어. 회장 됐다며? 그냥 운이 좋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새벽마다 신문 돌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난 알아. 넌 해낼 줄 알았어.
전 웃으며 편의점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서 있던 자리, 불빛 아래에서 라면을 먹던 그 자리가 보였어요. 아저씨, 라면 하나 주세요. 그때 먹던 그 라면이요. 지금도 먹냐? 가끔요. 그 맛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주인 아저씨는 웃으며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전 그 자리에 앉아서 라면을 먹었어요. 짜고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20년 전 그 맛 그대로였죠.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라면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 아저씨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됐어. 이건 내가 쏜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전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거스름돈은 받지 마세요. 그때 라면 값이에요. 20년 치요. 주인 아저씨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 녀석아. 그런 거 계산하고 사냐? 네. 저는 계산하고 살아요. 영수증 하나하나 다요. 전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또 하나의 영수증을 정리한 기분이었죠. 그 해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전 고모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죠.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태성아, 잘 지내니? 고모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많이 반성하고 있어. 너한테 한 일들, 수진이한테 한 일들 다 미안해. 말로는 다 표현 못하겠구나. 그래도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야. 내가 장학금을 선희의 이름으로 만들어준 것 정말 고마워. 난 그럴 자격이 없었는데 너는 해줬어.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이제 알아.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용서를 선택한 거잖아. 아니, 용서가 아니라 멈춤이라고 했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너는 고모를 용서한 게 아니라 그냥 멈춘 거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한 거지. 그게 더 어려운 일이야. 고모는 출소하면 이 동네를 떠날 거야. 아마 시골 어딘가로 갈 것 같아. 작은 밭이라도 일구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너한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게. 그리고 언젠가 선희 언니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늘에서라도. 태성아, 건강해라. 행복해라. 그게 고모가 바라는 전부야. 전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 올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전 엄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빠와 나란히 누워 계신 곳이었죠. 오랜만에 찾아뵙는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전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늦게 왔죠? 미안해요. 그동안 바쁘게 살았어요. 엄마 말 지키려고요. 화연이 고모 믿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전 믿었어요. 그래서 다 빼앗겼죠. 집도 공구점도요. 바람이 불어 벚꽃이 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전 다시 일어섰거든요. 20해 걸렸지만요. 이제 전 회장이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웃기죠? 그때 그 고아가 말이에요. 전 웃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장학금 만들었어요. 윤선이 장학금이요. 많은 아이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들로 자랄 거예요. 그리고 선희의 집이라는 아동센터도 만들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웃으며 놀아요. 엄마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한테는 더 이상 화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놓아주기로 했죠. 미움으려. 엄마라면 그러셨을 것 같아서요. 엄마는 늘 말씀하셨잖아요.
미워하면 내 마음만 아프다고요. 이제 알겠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요. 전 가방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드세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냥 편의점에서 산 소주요. 근데 제 마음은 들어있어요. 전 소주를 따라 땅에 부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요. 힘들게 키워주셔서요. 전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장만호였어요. 야, 회장. 어디야? 산소 다녀오는 길이요. 그래? 나도 지금 부모님 산소 다녀오는 길이야. 근데 말이야, 우리 사이다 공고 대박 났어. 주문이 밀려 들어와. 진짜요? 축하해요. 축하는 무슨. 다 내 덕분이지. 내가 투자해주고 홍보해줘서 된 거야. 고맙다. 아니에요. 형이 잘해서 된 거죠. 야, 오늘 저녁 한잔하자. 내가 쏜다. 좋아요. 전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라디오를 켰더니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옛날 노래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죠. 사랑했어요. 그대를 진실로 사랑했어요. 전 노래를 들으며 운전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뭉클했죠.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에 장만호를 만났습니다. 작은 선술집이었어요.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형, 그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하지. 넌 말라깽이의 눈빛만 살아있더라. 형이 제게 도면 그리는 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내가 재능이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형이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장만호는 잔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건배하자. 여기까지 온 거. 건배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나저나 넌 결혼 안 해? 장만호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해봐야지. 너 나이가 벌써 38이야.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려야지. 글쎄요. 전 가정이라는 게 좀 무서워요. 왜? 제가 본 가정들은 다 불행했거든요. 부모님도 사고로 돌아가셨고, 고모네도 결국 무너졌고요. 장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본 가정들은 그랬지. 근데 세상엔 행복한 가정도 많아. 너도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할 수 있어. 전 웃으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형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20년 전 그 겨울밤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던 소년이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복수도 했고 용서도 했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비서가 스케줄을 브리핑했어요. 오늘 오전에 장학재단 이사회가 있고요. 오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PT가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요? 네. 저소득층 주거 개선 사업이요. 회장님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전 자료를 받아 읽었습니다. 낡은 주택을 수리해주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었어요. 좋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좋네요. 진행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전 혼자 회사 근처 식당에 갔어요. 간단하게 국밥을 먹으려고요.
식당에 들어서는데 낯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자와 함께 있었죠. 수진 씨.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성 씨, 여기서 웬일이세요? 점심 먹으러요. 수진 씨는요? 저도요. 아, 소개할게요. 이분은 김민수 씨. 제 남자친구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친구요? 네. 얼마 전에 만났어요. 센터에 자원봉사 오셨다가요. 김민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도움 많이 주셨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같이 앉으시겠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전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은 행복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수진 씨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요? 요즘 행복해요. 아이도 잘 크고 있고 센터 일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고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태성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행복하세요. 노력할게요. 전 회사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수진도 새로운 시작을 했구나.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저도 그래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부모님 유품이 담긴 상자였어요. 그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죠. 이제는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제 사진들이었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학교 운동회 사진, 생일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 하나하나 보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전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2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슬픔이었죠. 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픔도 미움도 슬픔도 모두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제 삶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장학재단도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선희의 집도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죠. 그리고 전 드디어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이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죠. 우연히 장학재단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이에요. 저도 선희 장학금 받았었어요. 정말요? 네. 10년 전에요. 그 돈으로 간호학과 다닐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점점 가까워졌죠. 그녀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 상처를 이해해주고 아픔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 전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지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제 제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였어요. 무너졌던 가정을 다시 만드는 거였죠.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장만호 형도 왔고 수진도 왔고 장학금 받은 학생들도 왔습니다. 고모는 오지 않았어요. 출소했지만 멀리 시골로 가셨다고 들었죠. 괜찮았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니까요. 결혼식장에서 전 엄마 아빠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 앞에서 저를 올렸어요. 엄마 아빠,
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행복하게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지은이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윤선아로 지었죠. 할머니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온 거였어요. 아이를 안고 있으니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행복하게 키워야 한다는 다짐. 전 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선아야, 아빠가 너한테 약속할게. 너는 절대 외롭지 않을 거야.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너를 보호할게. 사랑할게. 아이는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지금 전 40입니다. 20년 전 그 겨울밤을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텼고 일어섰고 걸어왔습니다. 복수도 했습니다. 고모에게 영수증을 돌려줬죠. 하지만 진짜 복수는 파멸이 아니었어요. 멈춤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용서도 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놓아주기로 했어요. 미움으로. 그게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귀여운 딸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 금곡동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전의 골목은 많이 변했어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바닷바람과 항구의 크레인과 사람들의 온기요. 전 차를 세우고 바닷가에 섭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해요. 여기서 시작됐구나. 제 이야기가요. 추운 겨울밤 현관문 밖으로 쫓겨나면서요. 그리고 여기서 끝났구나. 따뜻한 봄날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서요. 영수증은 다 돌려줬습니다. 20년치 빚을 모두 정산했죠. 이제 남은 건 앞으로 쌓아갈 새로운 이야기들 뿐입니다. 전 딸을 안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선아가 자라면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요. 아빠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그리고 말해줄 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봄은 온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온다고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전 아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의 미래로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랑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소년이 겨울밤 현관에서 쫓겨났다가 20년을 돌아 백만장자 회장으로 귀환해 모든 영수증을 돌려준 이야기였죠. 하지만 진짜 결말은 파멸의 조롱이 아니라 반복되는 폭력을 멈추는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이다 같은 복수를 꿈꾸지만 그 사이다가 목을 타고 내려간 뒤 남는 건 공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복수의 결심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의 고통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멈추는 용기라는 거죠. 명절 갈등으로 눈물 짓는 분들,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으로 마음이 부서진 분들, 불륜과 채무와 배신으로 가족 파탄을 겪는 분들. 겨울은 길어도 끝은 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손에 따뜻한 국물이 당신의 집엔 다시 불빛이 돌아옵니다. 피눈물의 세월을 건너는 동안 혼자라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후 2시 인생극장은 내일도 모레도 매일 오후 2시에 당신 곁에서 진짜 인생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끝내 통쾌한 결말을 향해 같이 걸어가요.